73. 혼자 사는 집에 시작된 기이한 위협을 경찰은 그저 노인의 망상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준 친손자처럼 다정한 이웃 청년, 저는 그 아이를 전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건넨 따뜻한 국화차 한 잔에 내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3. 사람들은 나를 조용한 사람이라 불렀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남편 먼저 보내고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자리 잡은 지 어언 10년. 내 삶은 조수처럼 잔잔하고 규칙적이었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희뿌옇게 물 한 개가 낀 창문을 열어받아 냄새를 한껏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 짭조름한 공기 속엔 비릿한 생선 냄새도 축축한 흙 냄새도 섞여 있었죠. 그게 살아있는 냄새 같아서 나는 좋았어요. 내 소일거리는 베란다에 놓인 난초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마른 잎을 떼어주고 흙의 마른 정도를 손가락으로 가늠하며 물을 주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갔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처럼 돌본다지만 나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말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고운 꽃을 피워 화답해주는 기특한 친구들. 오전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나면 낡은 유모차를 끌고 시장에 가요. 시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죠. 오늘 들어온 생선이 좋다며 목청을 높이는 생선가게, 총각, 덤을 한 움큼 더 얹어주는 채소가게, 아주머니. 나는 그들 모두와 오랜 이웃이었어요. 물건을 고를 땐 좀 유난스럽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죠. 생선은 눈알이 투명하고 아가미가 선홍빛인지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고 두부 한 모를 사도 그날 아침에 만든 것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걸 어쩌겠어요. 허투루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장을 봐와서는 정갈하게 저녁상을 차려요. 누구 하나 같이 먹을 사람 없는 밥상이지만 그래도 아무렇게나 먹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좋아하던 갈치조림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쑥갓을 넣어 맑은 조개국도 끓이죠. 나 자신을 위한 정성이랄까. 그게 무너지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조용한 황후 같다고들 했어요. 아마도 늘 허리를 꼿꼿이 펴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고 그런 별명을 붙여줬겠지요. 그땐 그저 쑥스러운 칭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잔잔하던 내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날아든 건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오후였어요. 볼 일이 있어 읍내에 나갔다가 5번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맡기고 무심하게 창밖을 보는데 한 아이가 허둥지둥 내 옆자리에 와서 앉더군요. 10서너 살쯤 되었을까. 낡아빠진 운동화에 때 묻은 교복, 무엇보다 잔뜩 겁에 질린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는 한참을 불안하게 주위만 살피더니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바싹 붙이며 속삭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버스의 소음을 뚫고 내 귓가에 와서 밝혔죠. 할머니,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있어요. 도망쳐야 해요. 나는 너무 놀라 아이를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나를 간절하게 쳐다보다가 다음 정류장에서 허겁지겁 내렸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이의 눈동자에 서린 공포는 진짜였어요.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아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봤죠. 혹시 아이가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누가 몹쓸 장난을 시킨 걸까? 별별 생각을 다 했지만 그 섬뜩한 속삭임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내 고요했던 일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현관문을 여는데 문 앞바닥에 이상한 표식이 그려져 있더군요. 하얀 분필로 그린 것 같은데 동그라미 안에 X자가 그려진 기분 나쁜 모양이었어요. 처음엔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쳤겠거니 하고 발로 쓱쓱 문질러 지워버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잠결에 전화벨 소리를 들었어요. 이 밤중에 누구일까 싶어 비몽사몽간에 수화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묵만 흐르는데 그게 꼭 누군가 수화기 너머에서 내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오싹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누구냐고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기에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죠. 잘못 걸린 전화이겠거니 애써 생각했지만 한 번 깨어난 잠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며칠 동안 반복됐어요. 분필 자국은 지우면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고 침묵의 전화는 꼭 내가 가장 깊이 잠들었을 시간에 맞춰 울려댔죠. 나는 더 이상 이걸 장난으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건 분명 나를 향한 악의적인 경고였으니까. 나는 용기를 내어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어요.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엔 나이든 할머니가 헛것을 보나 하는 불신이 가득했어요. 결국 그가 내놓은 대답은 요즘 애들이 하도 험해서요. 별일 아닐 겁니다. 라는 무책임한 말뿐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파출소까지 찾아갔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젊은 순경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잘못 보셨겠죠. CCTV도 없는 낡은 아파트에서 누가 그런 장난을 치겠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회에서 나 같은 늙은이는 투명인간이나 다름없다는 걸. 내 불안과 공포는 그저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될 뿐 누구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내 경험과 직감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현실 앞에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가진 낡은 폴더폰으로는 분필 자국을 찍어 증거로 보여줄 수도 없었죠.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절망감에 빠져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산 식료품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가 어찌나 무거운지 몇 걸음 떼기가 무섭게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잠시 쉬어가려고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앞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훤칠한 청년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더군요. 할머니,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그 청년이 바로 강지훈이었어요. 같은 동에 산다는 그는 내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해도 기어이 내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앞장섰죠. 그의 넓은 등과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가 어찌나 듬직해 보였는지 그는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짐을 들어다 주고는 연신 괜찮다는 내게 시원한 물 한 잔만 얻어 마시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날 이후 지훈이는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내가 겪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경찰이나 경비원처럼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일처럼 분개하며 걱정해 주었죠.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할머니.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요. 그는 낡아서 덜컹거리던 우리 집 현관문에 번쩍거리는 새 디지털 자물쇠를 달아주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건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하자 자기 손바닥만 한 기계를 꺼내서 뚝딱뚝딱 설치하고는 내 손을 잡고 비밀번호 누르는 법을 몇 번이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죠. 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어요. 여전히 밤에 걸려오는 전화는 두려웠지만 이제 나에겐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맹이 생겼으니까. 지훈이는 마치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손자처럼 다정하고 살가웠어요. 그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나는 지독한 고립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죠.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인지도 모른다. 저렇게 선한 청년이 곁에 있으니 이까진 나쁜 장난쯤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 나를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갈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강지훈이라는 아이가 나타나고 며칠 동안은 거짓말처럼 평온했어요. 밤마다 울리던 전화도 잠잠했고 대문 앞을 더럽히던 분필 자국도 보이지 않았죠. 아마 그 아이가 새로 달아준 디지털 자물쇠 때문일 거라고 이제 범인들도 포기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훈이는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렀어요. 어떨 땐 갓 쪄낸 옥수수를 들고 와서
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어떨 땐 낡은 방충망을 슥슥 갈아주기도 했죠. 그 아이만 오면 적막하던 집안에 생기가 돌았어요.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더 정성껏 밥상을 차렸고 우리는 정말 친할머니와 손자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요. 그날 아침 화초에 물을 주려고 베란다로 나갔다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베란다 난간 바로 아래 시멘트 바닥에 비둘기 한 마리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목이 기이하게 꺾인 채로.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했죠.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해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명백한 살해 위협이었어요.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지훈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전화를 걸자 지훈이는 금방 달려와 주었어요. 죽은 비둘기를 보고는 저보다 더 분노하며 욕설을 내뱉었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면서 당장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이번에는 자기가 같이 가서 강력하게 말하겠다고 내 손을 잡아 끄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함께 파출소로 향했어요. 지훈이는 젊은 순경 앞에서 조목조목 상황을 설명하고 이건 단순한 동네 장난이 아니라 노인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할머니, 이 동네에 CCTV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일부러 비둘기를 죽여서 거기 뒀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동물 싫어하는 사람이 홧김에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들은 이걸 동물 혐오자의 소행으로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내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이제 정말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구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게 어쩌면 정말 경찰의 말대로 내가 너무 과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드니 별것도 아닌 일에 크게 놀라고 나쁜 쪽으로만 상상하는 건 아닐까. 평생을 강단 있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느새 나 자신이 한심하고 나약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지훈이는 나를 더욱 살뜰히 챙겼죠. 할머니, 절대 할머니 탓이 아니에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할머니를 지켜드리겠어요? 그 아이의 말은 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나는 점점 더 그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죠. 이제 지훈이가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루는 문득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최진우 반장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베테랑 형사였죠. 그 사람이라면 뭔가 실마리를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수십 년 묵은 내 직감이 이건 절대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언가가 나를 옥죄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나는 조심스럽게 지훈이에게 최 반장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지훈이는 처음으로 내 의견에 반대를 하더군요. 할머니, 괜히 옛날 분들 걱정시켜드릴 필요 없어요. 경찰도 못 믿는 세상에 은퇴한 분이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걸 수도 있다면서요. 그 아이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괜히 무고한 사람까지 위험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죠. 나는 결국 최 반장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을 접었어요. 지훈이는 그날 이후로 나를 더 꽁꽁 감싸는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니 낯선 사람이랑은 말도 섞지 마시라, 문도 꼭꼭 잠그고 다니시라. 심지어는 내 낡은 폴더폰에 보안 앱이라는 걸 깔아주기도 했어요. 이게 있으면 누가 이상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도 다 막아준다고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니 그냥 고맙다고 말하며 아이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었죠. 나는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한 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웃들과의 가벼운 눈인사도
시장 상인들과의 정겨운 농담도 모두 사라졌죠. 내 세상에는 오직 강지훈, 그 아이 하나만 남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위협은 계속되었고 내 신경은 날마다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죠.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겠다 싶었을 때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훈이 몰래 최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묵직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터져 나왔죠. 최 반장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당장 만나자고 하더군요.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약속 장소로 나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는데 마침 지훈이가 집에 들렀어요. 어디 좋은 데 가시냐며 환하게 웃는 아이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바람 좀 쐬고 오려고 내 어색한 변명을 아이는 의심 없이 믿는 듯 했어요. 나가시기 전에 제가 따뜻한 국화차 한 잔 대접할게요, 할머니. 몸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죠. 지훈이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 찬물을 끓였어요.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아이가 건네는 찻잔을 받아들었죠. 은은한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이 차만 마시고 나가면 최 반장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희망에 부풀어 따뜻한 국화차를 한 모금 깊게 마셨어요. 그리고 그게 내 기억의 마지막이었어요. 정신이 돌아온 건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였어요.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먼지 냄새, 그리고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갑고 거친 시멘트 바닥의 감촉. 마지막 기억은 지훈이가 건네준 따뜻한 국화차였는데 천천히 눈을 뜨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곳은 낯선 방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 집 거실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알던 그 정갈하고 아늑한 공간이 아니었죠. 서랍은 온통 열려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장롱문은 부서질 듯 열린 채 옷가지들이 마구 헤집어져 있었어요. 평생의 손때가 묻은 내 살림살이들이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처참한 모습으로 널려 있었죠. 그 폐허의 한가운데 강지훈이 서 있었어요. 내가 깨어난 걸 보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엔 더 이상 걱정이나 안도의 빛이 없었어요. 예전에 그토록 선량해 보였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가에는 조소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분필 자국도, 침묵의 전화도, 심지어 죽은 비둘기까지도 내 유일한 동맹이라고 믿었던 저 아이의 짓이었다는 걸. 장부 어딨어? 당신 남편이 훔쳐간 거. 그 아이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죠. 배신감에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아쳐서 목이 메었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어요. 대신 내 안에서 무언가 아주 차가운 것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죠.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한이었습니다. 그 한이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며 내 모든 감정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을 남겼어요.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질질 끌려 차에 태워졌고 한참을 달려 어느 낯설고 낡은 건물로 옮겨졌어요.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 던져졌을 때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죠. 바로 5번 버스에서 나에게 경고를 건넸던 그 아이, 수진이었어요.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제야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수진이는 띄엄띄엄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곳은 여명의 빚지라는 사입이 종교의 본거지라고요. 내 남편은 이곳의 회계사였고 그들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와 범죄 행각을 전부 기록한 장부를 빼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수진이의 엄마 역시 이곳의 신도였는데
딸을 데리고 탈출하려다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직감했어요. 그 선량했던 사람이 무엇과 싸우다 그리 허망하게 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충격과 슬픔은 이미 저편으로 밀려났고 머리는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맑아졌죠.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한을 풀어야 할 사람이었고 저 어린 것을 지켜야 할 어른이었어요. 나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실밥 하나 풀어진 것까지 찾아내던 내 꼼꼼함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죠. 나는 우리를 감시하는 자들의 얼굴과 특징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그들의 교대 시간은 언제인지, 식사는 어디서 배달되어 오는지,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은 언제인지를 조용히 지켜보며 머릿속에 새겼죠. 식사를 가져다 주는 배달 트럭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들어와 10분 정도 머물다 나가는 것도 알아냈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밴 나의 지혜는 책에서 배운 그 어떤 지식보다도 날카로운 생존의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나는 수진이를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닌 나의 유일한 동맹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겁에 질린 눈동자 속에서도 나는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죠. 나는 아이에게 눈짓으로 말을 거는 법을 가르쳤어요. 감시자가 다가올 땐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리킬 땐 시선을 따라오라고. 우리는 말을 섞지 않고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을 익혔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누구보다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했죠. 탈출 계획은 그렇게 조금씩 구체화되었어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일 것이고 그 기회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했죠. 계획이 머릿속에서 완성될수록 두려움은 점차 자신감으로 바뀌어 갔어요. 나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뚫고 나갈 길을 찾아내는 전략가였고 어린 생명을 책임진 보호자였죠. 이 새로운 정체성은 내게 행동할 용기를 주었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감시자 중 하나가 저녁 식사를 가져다 놓고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낡은 피처폰을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자리를 비운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복잡하지 않은 구형 전화기였죠. 수진이는 나보다 그런 기계를 다루는데 훨씬 익숙했어요. 나는 눈짓으로 아이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아이는 내 뜻을 즉시 알아차리고 감시자의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번개처럼 움직였죠. 나는 평생 잊어본 적 없는 단 하나의 번호, 최진우 반장의 번호를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수진이의 작은 손가락이 빠르게 버튼을 눌렀고 나는 짧게 말했죠. 뻐꾸기 시계, 최 반장. 아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즉시 발송 기록까지 삭제했어요. 감시자가 돌아오기까지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죠. 그건 망망대해에 띄워보낸 유리병 속의 편지와도 같았어요. 이 메시지가 닿을지 닿는다고 해도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건 분명 어둠 속에서 우리가 쏘아 올린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짤막한 메시지를 보낸 뒤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디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온 신경은 문 밖의 소리와 감시자들의 움직임에 곤두서 있었죠. 하루, 이틀, 아무런 소식이 없자 희망보다는 절망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메시지가 닿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 닿았다고 해도 최 반장님이 그 낡은 피처폰 번호의 주인이 나라는 걸, 그리고 뻐꾸기 시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이 모든 게 발각되어 우리는 더 끔찍한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불안한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죠.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은 또 어찌 되는가?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눈으로 말했어요. 괜찮다.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우리를 감시하던 자들 중 유독 거칠고 성마른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던 날이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판을 방바닥에 거의 내던지다시피 하더군요. 나는 수진이와 미리 맞춰두었던 신호대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끄, 끄, 숨이 안 쉬어져. 나는 있는 힘껏 숨을 몰아쉬며 눈을 뒤집고 온몸을 비틀었어요. 젊었을 적 동네 연극 무대에서 춘향이 엄마 역할을 했던 솜씨가 어디 가겠어요. 내 연기는 너무나 실감났고 수진이는 옆에서 자지러지게 울며 소리를 질렀죠.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갑작스러운 소란의 감시자 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음에는 꾀병이 아닌가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내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고 몸이 축 늘어지자 그놈의 얼굴도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내가 죽기라도 하면 자기 책임이 될 테니까요. 그놈이 허둥지둥 다른 놈들을 부르러 달려나간 사이 수진이가 나를 부축하는 척하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지금이에요, 할머니. 식자재 틀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의 부축을 받아 비틀비틀 복도로 나섰어요. 마침 복도 끝에서는 다른 감시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온통 내게 쏠린 사이 우리는 반대편, 건물 뒤편으로 통하는 작은 문으로 향했어요. 수진이의 말대로 그곳에는 식사를 배달하고 남은 빈 식판들을 싣고 막 떠나려던 트럭이 있었죠. 우리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트럭의 짐칸에 몸을 던졌어요. 문이 닫히고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했을 때 나는 어둠 속에서 수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비장함이 온몸을 감쌌죠. 얼마나 달렸을까? 트럭이 멈춰서고 뒷문이 열렸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눈부신 햇살이 아니라 10수년 만에 보는 듬직한 얼굴이었어요. 그는 낡은 트럭에서 내리는 초라한 행색의 나를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내 어깨를 감싸주고는 옆에 서 있던 낡은 승용차로 우리를 이끌었죠. 차에 오르자마자 나는 긴장이 풀리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땐 낯설지만 아늑한 방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최 반장의 안전가옥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내가 정신을 차리자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며 천천히 이야기해 보라고 했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내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나를 위협하던 자들이 여명의 빚지라는 사입이 종교 집단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남편이 숨긴 장부를 찾고 있다는 것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최 반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말없이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나 최 반장인데 오랜만이다. 잊혀졌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수화기 너머에서 되살아났죠. 비록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나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한때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했던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들은 최 반장의 부름에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 안전가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왕년의 컴퓨터 전문가였던 김기술, 자물쇠 따기의 명수였던 박노인, 그리고 법률 지식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 변호사까지. 그들은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직 식지 않은 정의에 대한 열정 하나로 다시 뭉친 올드보이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자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한 가지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거실에 걸린 낡은 뻐꾸기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했던 말이었죠. 여보, 다른 건 다 버려도 저 뻐꾸기 시계는 절대 버리면 안 돼. 우리 가족의 시간을 지켜주는 물건이니까.
그때는 그저 낡은 물건에 대한 애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최 반장에게 뻐꾸기 시계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날 밤 내 집으로 잠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명의 빈놈들이 집을 샅샅이 뒤졌겠지만 어쩌면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박 노인이 가져온 도구들로 디지털 도어록은 맥없이 열렸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어요. 집안은 내가 끌려 나오던 날 그대로 폐허처럼 변해 있었죠. 나는 곧장 거실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로 다가갔어요. 수십 년 동안 매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작은 새가 튀어나와 울어대던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시계였죠. 나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벽에서 내려 뒷면을 살폈어요. 최 반장과 그의 동료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시계 뒷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무 나사를 발견했죠. 손톱으로 돌리자 시계의 뒷판이 스르륵 열리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비닐에 여러 겹 쌓인 낡은 회계 장부 한 권이 고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의 지혜와 사랑이 죽음을 넘어 시대를 넘어 나를 지켜준 것이었어요. 그가 목숨과 맞바꾼 진실의 기록이 이제 내 손에 들려 있었죠.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쳐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안에는 여명의 빚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과 그들에게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사회의 추악한 이면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모킹건이었죠. 김 기술은 즉시 장부의 모든 내용을 스캔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암호화된 파일들을 복원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로 재탄생시켰죠. 최 반장과 다른 동료들은 장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보호받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 반격 작전의 핵심 브레인이었죠. 누구보다 여명의 빛과 강지훈의 수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다져진 내 직감과 통찰력은 그 어떤 젊은 형사의 분석보다 날카로웠어요. 반격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뜨겁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반격은 한밤중의 폭풍처럼 시작되었어요. 최 반장님은 가장 신뢰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남편이 목숨과 맞바꾼 장부의 사본을 넘겼죠. 우리는 안전가옥의 낡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숨을 죽이고 9시 뉴스를 기다렸어요. 화면 속 앵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단독 보도라는 자막과 함께 여명의 비대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을 때 나는 옆에 앉은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죠.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남편의 장부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예리한 메스였죠. 장부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존경받던 정치인, 청렴하다던 기업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모두 그들의 검은 돈에 얽혀 있었으니까요. 여명의 빚은 사이비 종교를 넘어 나라를 좀먹는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여명의 빚이라는 이름의 태풍에 휩싸였어요.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후속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 분노한 여론에 등 떠밀린 검찰은 대대적인 특별수사팀을 꾸렸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났어요. 교주를 필두로 한 핵심 간부들, 그리고 내게 친손자처럼 다정하게 미소 짓던 강지훈까지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고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정의는 살아있구나.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안도감에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착각이었습니다. 악마는 그리 쉽게 죽지 않았죠. 며칠 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어요. 여명의 빛 교주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장부에 적혀 있던 그의 막강한 인맥과 자금력이 법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력하게 만든 것이었죠. 안전가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가까스로 찾았던 평화는 산산조각 났어요. 두려움이 다시 온몸을 옥죄어 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그건 무력한 공포가 아니라 이가 갈리는 분노였죠. 나는 생각했어요. 저자는 나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아픈 방법을 선택하겠지. 그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유일한 가족이 된 수진이가 될 것이다. 이건 짐작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내 삶의 경험이 내리는 확신이었죠. 나는 최 반장님에게 내 생각을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놈들이 우리를 사냥하게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놈들을 사냥터로 끌어들여야 한다고요. 내 계획은 위험천만했어요. 교주가 수진이를 납치하도록 일부러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 바로 놈들의 마지막 무덤이 될 그곳으로요. 최 반장님과 팀원들은 결사반대했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이건 내 싸움이고 내 방식으로 끝내야 한다고요. 내 차분하고 확신에 찬 눈빛에 결국 그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선택한 사냥터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이었어요. 며칠에 걸쳐 우리는 수진이가 다니는 상담센터 주변에 일부러 경호가 소홀한 것처럼 보이는 동선을 만들었죠. 교주는 내가 예측한 그대로 미끼를 물었어요. 어느 날 오후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수진이를 검은 차 한 대가 순식간에 낚아채 사라졌고 그 모든 과정은 최 반장팀의 드론과 위장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죠. 폐공장의 거대하고 삭막한 공간,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울었죠. 교주는 공장 중앙에 묶여있는 수진이를 내려다보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내가 공장의 거대한 철문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혼자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교주는 나를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죠.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온 멍청한 늙은이라고 비웃으면서요. 나는 그를 향해 소리치거나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공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도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은 게야. 당신의 그 잔인함은 힘이 아니라 단지 버림받은 아이의 울부짖음일 뿐이라고. 그건 최 반장팀이 파헤친 그의 불행한 과거였어요. 내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작전 본부와 연결하고 있었죠. 내 말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어요. 교주의 얼굴에서 오만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처음으로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죠. 그가 이성을 잃고 흔들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최 반장님의 신호가 떨어졌어요. 굉음과 함께 공장의 모든 창문에서 섬광탄이 터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 반장님의 팀원들이 유령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은퇴한 노장들의 움직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단의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수진이를 구해냈죠. 이 모든 과정은 현장에 잠입한 기자의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나는 곧장 수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죠. 교주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수갑이 채워졌고 다시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한낱 힘없는 늙은이의 지혜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명의 빛 조직 전체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는 소식. 길고 길었던 싸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마침내 정의의 심판으로 위로받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찾아온 것은 환희나 안도감보다는 깊고 서늘한 정적이었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랄까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여명의 비사건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고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최 반장님의 안전가옥에 머무는 나와 수진이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죠. 복수는 끝났고 남편의 억울함도 풀렸어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랗고 휑한 구멍이 뚫린 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최 반장님이 무거운 얼굴로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어요. 수진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였죠. 아이의 어머니는 역시나 몇 해 전 여명의 빚을 탈출하려다 실패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고요. 이제 이 넓은 세상의 아이는 정말로 혼자 남게 된 것이었죠. 최 반장님은 아이가 곧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될 거라고, 그게 절차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낡은 소파에 인형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어깨가 짊어지기엔 너무나 거대한 슬픔과 공포를 겪어낸 아이. 지옥의 문턱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나의 작은 동맹. 저 아이를 다시 혼자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결심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 마음속에서 굳어졌죠. 나는 최 반장님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내가 저 아이의 가족이 되겠다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어떤 혈연보다도 진한 운명으로 묶여 있었으니까요.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최 반장님과 그의 동료들이 발벗고 나서준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되었어요. 그렇게 수진이는 법적으로 내 손녀가 되었죠.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지긋지긋한 도시를 떠났어요. 아픈 기억이 가득한 내 낡은 집도,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흔적들도 뒤로 한 채 지도에서 무작정 점찍은 조용한 남쪽 바닷가,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죠. 우리의 새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창문 가득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짐을 풀고 낡은 가구들을 닫고 하얀 커튼을 달았죠. 그건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서졌던 삶을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맞추어가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나는 수진이에게 글을 가르쳤고 아이는 내게 콧노래를 가르쳐 주었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지으며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중함을 매일같이 배워나갔어요. 우리 집은 더 이상 상처를 숨기는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일구어가는 따뜻한 요람이 되어주었죠. 나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웅이라 불렀어요.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나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죠. 내가 원한 건 유명세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정책을 만드는데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요. 나는 그 요청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나는 낯선 회의실에 앉아 내 삶을 핥히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무관심이 어떻게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지, 작은 관심의 손길 하나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요. 내 이야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내가 세상 밖으로 내디딘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어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사이 수진이는 몰라보게 밝아졌어요. 작은 어깨를 움츠리고 걷던 아이는 이제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뛰어다녔고 웃음을 잃었던 얼굴에는 예쁜 보조개가 피어났죠. 아이는 학교에 갔고 나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내 마음의 상처도 햇살 아래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수진이는 내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게 영 어색했지만 나는 손녀의 다정한 가르침에 힘입어 영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새로운 요리법을 검색하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할머니와 손녀이면서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수진이와 함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해변을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갓길에 낡은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고 그 옆에서 젊은 엄마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는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요. 그 절망적이고 막막한 표정. 그건 바로 얼마 전까지의 내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만 같았던 그때의 나.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여자에게로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내가 좀 봐줄게요. 내 따뜻한 목소리에 여자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죠. 나는 먼저 우는 아기를 안아 달랬고 수진이는 차에서 물을 가져와 여자에게 건넸어요. 나는 젊었을 적 남편 어깨 너머로 배운 어설픈 지식으로 차의 이곳저곳을 살펴봐 주었고 지친 여자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모든 것은 괜찮아질 거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의 아픔을 보듬는 보호자로 나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내 등 뒤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고 나는 그 온기를 세상과 나누기 위해 다시 한번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죠. 한 사람의 지혜와 용기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그 온기는 또 다른 이에게 이어져 세상을 데우는 법이랍니다. 상처가 아물어 별이 되는 것처럼요.